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국내로 들어온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편을 타고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공항에서 즉시 집행했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게 됩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송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 씨를 붙잡은 몬테네그로 당국이 여권 위조 등 형사사건을 먼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어차피 중형이 확실시되는 권 씨도 송환을 피하기 위한 법적 다툼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중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입니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고 수화물에서 벨기에 위조 여권도 나왔습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권 씨는 또 출입국 기록 없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를 쫓고 있던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이외에 몬테네그로도 형사 관할권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에게 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몬테네그로의 사법 처리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씨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30일간의 구금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또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 몬테네그로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를 가도 중형이 확실한 만큼 최대한 송환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2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권 씨의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고 전두환 씨 손자인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전우원 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공항에서 집행했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전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저에겐 죄가 있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5.18 사령관이 이희성 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예? 5.18 사령관이 이희성 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무릎 계신가요? 비자금 관리한 보살공무 아십니까? 할머니요.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동이형 빨리 가요. 네, 전우원 씨가 기자들 앞에서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 민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네, 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행을 만류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미치광이로 몰아서 한국행을 만류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5.18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겠다는 뜻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역시나 기자들 앞에서도 5.18 유족들 또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고 싶다. 또 본인이 죄인이니까 사과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후에 서울경찰청으로 압송이 돼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네. 이후에 전해지는 소식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 사태를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미국 은행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위기에서 시작된 신용 경색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건 대형 은행이 아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기반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었습니다. 파산 전까지 미국에서 자산 규모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30위의 중소형 은행이 사들인 겁니다.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23% 할인이 적용된 720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17개 지점은 곧장 퍼스트 시티즌스로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구원 투수로 나선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도 한때 30% 이상 폭등하는 등 다른 은행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의회 출석을 앞둔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서면 답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은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닐 거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에서 촉발된 신용 경색이 상업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침체를 부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Well, it definitely brings us closer. And then that credit crunch, you're right, just as you said, would then slow down the economy.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에 불과해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거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유효 결정 이후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비리 덮기라며 반발했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증으로 인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을 원상 복귀해야 된다. 지금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검증에 나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헌재 검수완박 법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 사이 접점을 찾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심사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와 아주 가까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김 씨는 지난 2020년 김인섭 씨와 공모해 과거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에 용도 변경 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준 대가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 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혐의를 다시 다져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도 취재 대상 중 한 명이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김 씨의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딱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저녁 9시 2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를 나오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고 자신의 일탈이 누구에도 피해주지 않았다는 합리화에 빠져 있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학교 징계 불복하며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피해 학생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영배 의원실이 확보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정 씨 측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서로 별명을 불렀던 것으로 학교 폭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적폐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고향이 흑돼지가 많이 나는 제주도라고 돼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빨갱이로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 측은 그러면서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과거 말들을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등학교가 삭제 근거가 된 상담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일지에는 장난을 학폭으로 몰았다는 정군의 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해명만 믿고 기록을 삭제한 건데 이렇게 해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현행 학폭 절차의 문제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반포고 교장은 정군이 반성하고 있어서 심의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록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새로 공개된 정군의 담임교사 상담 일지에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게 발단이었다. 이 사건 이후 평소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 피해자의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정군의 말이 그대로 전학사유 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이후 있었던 2차례 상담에서도 국어 점수 향상 방법과 수능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학과를 중점적으로 상담했을 뿐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을 앞둔 1월 말 담임교사는 정군이 깊은 반성을 했다면서 삭제 신청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측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했다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강제 전학은 학교장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거주지 이전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청하는 걸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한편 서울대는 정시 전형 과정에서 정군의 학폭 사실을 확인하며 담임교사 의견서를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았는데 절차를 지킨 건지 의문입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 서류를 주고받아도 되는 건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정순신 청문회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정 변호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학기 돌봄 공백, 회사 관둬야 하나. 지금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특히나 올해 처음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낸 1학년생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오후 한두 시면 하교를 하는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족 돌봄 휴가나 연차 등을 통해서 급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휴직과 퇴사까지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이냐 육아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현실이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들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절벽은 막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택하는 게 자녀들을 요일별로 이제 학원에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이른바 학원 뺑뺑이에 아이들이 내몰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중 고교 학생들 중에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게 85.2%로 초등학생으로 드러났고요. 또 작년 사교육비 총액 26조 원 중에서 초등학교가 11조 9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맞벌이나 소득 기준 같은 돌봄 이용 자격 제한을 없애고 오후 시간까지만이라도 원하는 모두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늘봄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부모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제 주변에도 이제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남녀 난임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약 30만 명이었는데요. 2021년에 35만 6천여 명까지 늘었고 작년은 상반기까지만 2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임 부부에 시술 1회당 20에서 1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월 622만 원을 넘게 되면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평균 시술 횟수가 7회 정도고요. 또 병원비 평균은 160만 원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평균 1,100만 원 정도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일 뿐 당사자로서는 기약이 없다 보니까 비용 탓에 중도 포기하는 부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기준 없애야 한다, 보편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각종 출산 지원책 대신에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건데요. 2021년 기준 신생아중 약 10%가 이 난임 시술을 거쳐서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 가운데 난임 관련 예산은 0.05%인 25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좀 둘러보면요. 프랑스는 43세 이하 난임 진단 여성에게 무료로 시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영국도 최대 3회까지는 100% 지원하는 등 난임을 보편적 복지로 다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난임 시술을 하는 부부가 7만 쌍 안팎인데 전국의 병원은 270여 곳 정도에 불과하고 또 이마저도 수도권에 절반이 몰려 있어서 원정 진료를 가는 상황도 문제라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출산 지원책보다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벚꽃이 좀 일찍 펴서 벌써부터 즐기는 분들 많은데 지금 생태계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벚꽃은 지역에 따라서 평년보다 최대 16일 일찍 개화했다고 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생태계는 서로 얽혀져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꿀벌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야생벌들이 겨울을 나는 땅속은 대기보다 더 늦게 따뜻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개화한 꽃은 수분을 매개할 벌이 없고 땅속에서 뒤늦게 나온 벌은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탈동조화의 간격은 더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21세기 후반이 되면 벚꽃이 2월에 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당장 올해도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이제 꽃축제를 기획하던 곳들 굉장히 좀 비상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각 지자체들이 꽃 없는 꽃축제가 될까 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긴 곳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 문제로 예정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주시는 꽃이 피는 날짜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몇 달 전부터 섭외를 해야 하는 연예인 공연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또 서울 은평구는 밤에 조명을 비추면 개화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벚꽃길 분위기를 내려던 조명을 끄면서 개화를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인간이 즐기기 위한 축제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70년 연구처럼 서울대생 인생 30년을 추적한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마 하버드 70년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1938년 당시 2학년이던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0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종단 연구를 벌인 겁니다. 그 연구 결과가 지난 2009년에 공개되기도 했죠. 이 연구진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면서 교육이나 안정된 결혼 생활, 또 적절한 운동 등 7가지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대상 종단 연구를 서울대에서도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서울대에서도 그 같은 행복의 조건을 도출해내는 게 목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관찰을 하면서 한국판 행복의 조건을 찾아 나서기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2년 주기로 삶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매년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5년에서 10년 후에 첫 번째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질지 또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행복의 조건이 도출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라 우물을 형성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여대사학과 정연식 명예교수가 최근 첨성대와 관련한 책을 내면서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이 첨성대는 이름으로 유추할 때 천문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고 지배적이었지만 학계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관측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꼭대기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다면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산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을 형상화한 거라는 학설이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지지하면서 연구한 정 교수, 첨성대라는 이름도 사람이 올라가서 별을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물이 별을 쳐다본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첨성대는 선덕 여왕이 왕권의 전통성과 또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축조한 거라고 봤는데요.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는 석가모니를 낳은 마야 부인의 몸을 형상화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 교수는 첨성대에 빠져서 그동안 수십 편의 논문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힘든 연구였지만 기원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서 손을 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들어보니까 정말 첨성대가 약간 우물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빌라.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학교 1학년 A군이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매일 학교 데리고 다니고 진짜 부모보다 더 잘했어요, 엄마보다. A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머니와 고모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체포 상태를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건 저녁 7시 20분쯤. 맨홀 내부 도포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가에 처박힌 차량. 그런데 차 뒷부분이 더 찌그러졌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를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피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행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 장천부두에서는 계류 중이던 1,900톤짜리 고철 수집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난민들은 난민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이란에서 한국으로 온 김민혁 씨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종교 때문에 탄압을 받을까 두려워 난민 신청을 했다가 나이가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청원과 시위에 힘입어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뭐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뭐 기도문을 외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시간가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이런 질문들을 다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례는 18,000여 건. 여기서 1%에 해당하는 300여 명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99%는 김 씨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난민 인정률입니다. 또 아예 심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온 러시아 남성들이 심사받을 자격을 얻지 못해 공항에서 숙식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재작년 12월엔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지금은 횟수 제한 없이 재심사를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부터 거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적격 심사에서 신청자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법무부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을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 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짓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 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신속히 추방하는 것에 집중한 계약이라고 비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난민기구도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곧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식 물가, 또 가공식품 물가도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치킨이 또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이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네.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에 자극하는 요인이 뭐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요즘에 들어와서 더 이제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는 먹거리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폭이나마 이제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좀 잡히려나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더라도 2009년 4월 이후에 이제 최고치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실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가공식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 그래서 10.4% 정도 이제 오르게 됐는데 가공식품 딱 하면은 딱 안 떠오르실 거예요. 가공식품 말씀드리면 빵 같은 겁니다. 빵, 예. 과자, 뭐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빵 같은 경우가 한 17% 올랐고요. 과자가 14%, 아이스크림이 13%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게 식용유가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쓰는 것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쓰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서민 중심으로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2월 가공식품 말씀드렸다시피 한 10.4% 이렇게 오른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가공식품만 올랐겠느냐? 사실 외식 물가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햄버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킨도 네.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근데 보통 이제 치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맥주입니다. 맥주도 실제 10.5%나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치맥이 다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98년도 그러니까 IMF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이제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치맥 많이 드시거든요. 즉 술 많이 드십니다. 근데 이제는 못 먹어요. 너무 높아져서. 네. 소주 가격도 11%나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그나마 풀어줄 이런 주류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못 풀고 이런 상황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지금 뭐 안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달 이제 외식 물가를 봤더니 한 전년 대비해서 한 7.5% 이제 오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식 물가는 이제
지난해 9월 9%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아직도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외식 물가 상승률을 갔을 때 이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21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이런 외식 물가, 가공식품 상승률이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원자재 가격 높아졌죠. 무엇보다 인건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소상공인들 만나 보면은요, 서비스 가격 지수,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그럼 뭐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외식 물가가 또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는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진 것 같거든요. 네. 정부가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첫날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죠.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정책이 나왔을 때 이름이 지금 이제 소액 생계비 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가 긴급 생계비 대출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긴급인데 100만 원, 그것도 처음에 50만 원 주니까 이게 무슨 긴급 생계비 대출이냐,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종적으로 나온 건 이제 소액 생계비 대출인데,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을 본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요,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이게 처음에 가면 50만 원만 줘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성실 상환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50만 원 해주는 정책 자금인데, 이게 물론 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병원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증빙만 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100만 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상을 본다 그러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취약차주 중심으로 정책이 나온 것이고, 연체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연체자분들께서 또 이거 받으러 또 많이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대출이 연 15.9%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높아요, 사실. 금리가 너무 높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죠. 그나마 이제는 금융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4%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정도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5.4%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건데, 금리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대출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될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본 계약을 맺으러 이제 센터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도 현장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울은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대전 내려가서 받는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근데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신청자가 폭발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막 이동도 하시고 교통비 내면서 막 좀 여유로운 데 찾아가시면서,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봤더니요, 19년도에는 한 4,900건 정도가 되고 2020년, 21년도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이제 10,000건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사채 시장이죠. 이쪽으로 이제 빠져서 피해 신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바로 내구제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구제한다. 이런 대출이에요. 그게 뭐냐면 폰을 개설하고 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출한다.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는 불법 사금융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런 내구제 대출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는 대포폰 많이 쓰잖아요. 이런 데서 다 대포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고리를 끈차고 나온 게 바로 이제 소액 생계비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50만 원만 해주게 되고, 그것도 소액이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 뭐 비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50만 원, 뭐 금리 높다 이런 거는 뭐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좋은 점은 현장에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보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지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좋아요, 사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신용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연체자도 오실 거고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볼 수만 되겠고요. 문제는 재원이죠.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신청자가 옵니다. 근데 이 재원은 세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각 은행들이 각출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만약에 이게 더더욱 소액생계비 대출 인기가 많아지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재원 마련 확대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요. 빨리 이런 어떤 소액생계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여유로운 생활이 돌아오는 그런 좀 시대적 환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50만 원이 급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해외 증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호조세로 좀 기록을 했는데 다우지수 본다 그러면 0.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47% 하락했고 S&P 500 지수 0.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융주들은 근데 크게 올랐어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 사태의 원인이 됐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새 주인을 좀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인데 이게 미국 순위로 본다 그러면 한 30위권 하는 은행입니다. 근데 30위권 하는 은행이 16위권 은행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이번에 그 이제 SVB 은행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에 대해서 인수 합의를 했는데 21조에 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SVB의 총 이제는 자산이 한 9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3조 원의 자산을 21조에 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기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헐값에 잘 샀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하루 만에 주가가 5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빠르게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도이체방크입니다. 도이체방크 투자은행이 조금 코코본드 발행액이 좀 물론 SV보단 작습니다. 한 12조 정도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코코본드의 채권 때문에 사실 좀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렇게 뭐 금융주들이 뭐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나마 좀 주가가 한 6% 정도 이제 반등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 6.15%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부분들은 좀 호조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죠. 미국 경제에 대한 뭐 금융주에 대한 신뢰가 좀 잃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있습니다.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위기설이 나온 이후부터 9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신뢰감 이게 완전히 잃어버려갖고 지금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연방 당국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도이체방크도 이렇게 위험설이 나올 어떤 그 기준선은 아닙니다. 자산 충분하고요. 코코본드도 충분히 뭐 감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포 심리가 굉장히 지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 당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제한 유동성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불안하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뉴욕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흐르고 있고 문제가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이런 공포 심리가 전이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경제 당국은요, 금융 당국은 충분하다, 위험을 리스크를 감내할 충분하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좀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계은행이 2030년에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가면서 뭐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잃어버린 10년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제는 저금리 상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고금리 상태로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나왔고요. 또한 뭐 세계은행 보고서에 본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든지 러시아의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이 겹쳐서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이제 끝냈다라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에 이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런 점에서 한 2.2%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본다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서 중국의 의존성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이라든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 대한 연장,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는 정말로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사실 기술 증대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원론적인 얘기가 결국에는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정도로 세계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걸 이제 반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호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은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처럼 사실 앞으로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취약차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뭐 어떤 금융당국의 철저한 준비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의 경고성 짙은 보고서로 오늘 경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KT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윤 후보 사퇴에 따라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 누가 대표이사 직무 대리를 맡을지 논의될 예정인데,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 사퇴가 확정됨에 따라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 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도 자동 폐기됐고, 지난 연말에 했어야 할 임원 인사도 미뤄지는 등 KT 내부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건 미국의 규제 발표 직후 베이징에 도착한 삼성 이재용 회장. 중국 정부가 초청한 해외 기업인 교류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잠행하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회장님?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폭이 좁거나 가볍진 않았습니다. 텐진에 있는 반도체 핵심 부품 공장을 점검하고 리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신임 지도부와도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중국을 찾습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 겁니다. 삼성은 중국 수저우와 시안에, SK 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 충칭 등의 반도체 공장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도 우리 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속에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本届年会的主题是不确定的世界，团结合作迎挑战。 开放包容促发展.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수장들. 이번 중국 방문에 이어 다음 달엔 나란히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 지표를 들여다보겠다며 검증 가능한 엑셀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상무부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현금 흐름과 이익 등 대차 대조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단순히 숫자가 아닌 엑셀 파일로 제출할 것을 안내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의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핵 배치나 핵 태세와 관련해선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강요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북한과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초등학생 3명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를 다녔던 28살 여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구급차도 학교에 속속 도착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에서 현지 시간 27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학교 연문으로 침입해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결국 아이들 3명과 성인 3명이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he entered the school through a side entrance and traversed her way from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loor, firing multiple shots. 경찰은 총격범이 한때 이 학교 학생이었던 내슈빌 출신의 28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 됐지만 여성 총격범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66년 이후 총기 난사 사건 191건 가운데 여성 총격범은 4건에 불과합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희생되며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석 달간 89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1970년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ripping at the very soul of the nation. And we have to do more to protect our schools so they aren't turned into prisons.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인물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이후 두 번째 경기인 이번 우루과이전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이후 약 넉 달 만에 갖는 리턴 매치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0대 0으로 비겼고 역대 상대 전적은 1승 2무 6패로 열세입니다. 콜롬비아전에서 허리를 다친 주전 수비수 김진수가 명단에서 빠졌고 허벅지 근육을 다친 미드필더 백승호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사상 최초로 동반 은메달을 획득한 차준환과 이혜인이 큰 환영 속에 돌아왔습니다. 이혜인은 잠시 자신에 대해 의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4대륙 선수권과 세계선수권을 통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했다고 밝혔고 차준환은 더 노력해 올림픽 메달 꿈에 도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선수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나란히 2위에 올랐습니다.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 별세와 관련해 만화계가 출판사에 검정 고무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유가족에게 돌려주고 사업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우영 작가 사건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설출판사와 장진혁 대표는 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을 취하하고 유족과 모든 만화인에게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출판사 대표가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았다며 만화계를 넘어 문화 창작계 모두 연대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이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극장과 일본 애니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 문단속 누적 관객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00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제법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양호한 편이지만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 광주가 18도, 대구는 19도 등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탓에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곳곳으로 건조특보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